최근에 느꼈던 순수하고도 성스러운 가족적 감정으로 마음이 깨끗해졌고 아직도 젊은이다운 신념의 매력하에 있으며 파리 문명의 전쟁터에서 겨우 첫날을 맞았을 뿐인 외젤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진정한 감동은 쉽게 전파되는 것이어서 잠시 동안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 바라보기만 했다. 이윽고 드랑제 부인이 말했다. 아, 그래요.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을 매일같이 보게 되죠. 그런 일에는 하나의 원인이 있지 않은가요? 여보, 당신은 사위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당신이든 나든 우리는 소중한 어린 딸을 사위라는 남자를 위해 키우는 것이죠. 딸은 수많은 애정의 끈으로 우리와 연결되어 17년간이나 가정의 즐거움이 되고 라마르틴의 말 맞다나 이 라마르틴은 프랑스의 낭만주의 시인입니다. 라마르틴의 말 맞다나 가정의 순백의 영혼이지만 어느 날인가는 가정의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위라는 남자가 우리에게서 딸을 빼앗아가면 그는 천사의 심장과 폐부에서 가족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감정을 잘라내기 위해 딸의 사랑을 도끼처럼 움켜쥐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는 우리의 딸은 우리의 모든 것이었고 우리는 딸의 모든 것이었지만 다음 날은 딸이 우리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비극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나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시아버지에게 형편없이 무리하게 구는 며느리가 있는가 하면 사위가 장모를 쫓아내는 일도 벌어지죠. 오늘날의 사회에 드라마틱한 것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소리도 들리지만 아주 어리석은 짓이 되어버린 우리의 결혼을 계산에 넣지 않더라도 사위의 드라마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죠. 나는 그 늙은 제면업자에게 일어난 일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그 포리오가 고리오입니다, 부인. 그래요. 그 모리오는 혁명 때 제 지구의 위원장이었는데 그 유명한 기근의 비밀을 알아내어 당시의 종전 가격보다 10배 값으로 밀가루를 팔아 재산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원하는 만큼 밀가루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내 할머니의 집사도 엄청난 값을 받고 그에게 밀가루를 팔았다니까요. 당시의 모든 그런 부류의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그 고려는 아마 공안위원회와 이익을 나누어 먹었을 거예요. 할머니의 밀이 훌륭한 공민정 구실을 하기 때문에 그랑빌리에에 안전하게 머물러 계실 수 있다고 집사가 할머니에게 얘기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혁명기의 살인자들에게 밀을 팔아먹던 그 로리오에게 단 하나의 정열밖에는 없었답니다. 그는 자기 딸들을 열렬히 사랑한다는 소문이에요. 그는 큰 딸을 더 레스토 가문에 들어앉혔고 작은 딸은 왕당파 노릇을 하는 부유한 은행가 더 뉘싱겐 남자에게 시집 보냈죠. 재정하에서는 93년대의 인사인 93년은 공포정치가 이루어졌던 1793년을 뜻합니다. 93년대의 인사인 노인네가 자기들 집에 있는 것을 두 사위가 그렇게 기분 상해하지 않았음을 이해할 만하지요. 93년과 부오나파르테, 이 부오나파르테는 보나파르트를 경멸적으로 지칭할 때의 말입니다. 부오나파르테는 아직 어울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부르봉 왕조가 복귀하자 그 노인네는 더 레스토 씨에게 거북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은행가에게는 더욱더 그랬죠. 아마도 여전히 자기들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 딸들은 마치 염소와 양배추처럼 아버지와 남편을 동시에 조심스럽게 대하고자 했죠. 그래서 집에 아무도 없을 때면 딸들은 고리오를 맞아들였고 아빠 어서 오세요.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더 즐겁게 지낼 수 있어요. 어쩌고 하면서 애정의 구실을 꾸며 대었던 거죠. 근데 여보, 내가 알기로는 진정한 감정에는 눈이 있고 지혜가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 가련한 93년도 인사의 가슴은 피눈물을 흘렸겠죠. 그는 딸들이 자기를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을 알았고 딸들이 저희들 남편을 사랑한다면 자기는 사위들에게 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희생해야만 했어요. 그는 자기 희생을 했죠.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였으니까요. 그는 스스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딸들이 만족해하는 것을 보고서 그는 자신이 잘했음을 깨달았죠. 아버지와 자식들이 이 작은 범죄의 공모자들이었던 셈이죠. 우리는 이런 일을 도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도리오 영감은 자기 딸들의 살롱에서 더러운 기름 얼룩 같은 존재가 아니었겠어요? 거기에서 그는 거북스럽고 지루했겠지요. 이 영감에게 일어난 일은 더없이 아름다운 여자와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남자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만약 여자가 지나친 사랑으로 남자를 귀찮게 굴면 남자는 달아나버리고 그 여자를 피하기 위해 어떤 비열한 짓이라도 저지르는 법이니까요. 모든 감정이란 이런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보물과 같아서 단번에 그것을 비워버리면 우리는 파멸이에요. 우리는 감정을 온통 드러내 보인 사람을 돈 한 푼 없는 사람보다 더 용서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 아버지는 모든 것을 주어버렸어요. 그는 20년 동안 자신의 오장육부와 자신의 사랑을 다 주었고 하루아침에 자신의 재산을 주어버렸어요. 그의 딸들은 레몬을 잘 쥐어짠 다음 그 껍질을 길 모퉁이에 내버린 셈이죠. 세상은 야비해요. 자작 부인이 쇼의 실을 잡아 뜯으며 눈길도 쳐들지 않은 채 말했다. 드랑제 부인이 이 얘기를 하면서 한 말이 꼭 자기를 겨냥한 듯해서 그녀는 심하게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야비하다고? 천만에. 세상은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것뿐이죠.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세상에 속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실은 나도 당신처럼 생각하는데. 공작 부인은 자작 부인의 손을 꼭 잡으면서 덧붙여 말했다. 세상은 진흙탕이에요. 그러니 높은 곳에 머물러 있도록 애씁시다. 그녀는 일어서서 더 보시앙 부인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다. 여보, 당신은 지금 아주 아름다워요. 당신은 여태껏 내가 보아온 것보다도 훨씬 더 예쁜 혈색을 띠고 있어요. 그러고서 그는 외전을 쳐다보며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 밖으로 나갔다. 고리오 영감은 숭고하구나. 외제는 노인이 밤중에 그의 은그릇을 비틀던 모습을 상기하면서 말했다. 더 보시앙 부인은 듣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깊은 상념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가련한 학생은 일종의 부끄러운 마비 상태에 빠져서 떠날 생각도 머물 생각도 감히 하지 못했고 말도 꺼내지도 못했다. 세상은 야비하고 사악해. 마침내 자작 부인이 말문을 열었다. 불행이 우리에게 닥치자마자 언제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할 친구가 나타나게 마련이거든. 친구란 사람은 단도 자루에 감탄하게 만들어서 그 단도로 우리의 심장을 후비는 거야. 벌써 풍자가 튀어나오고 벌써 야유가 쏟아지누나. 아, 나는 나 자신을 방어해야지. 그녀는 되귀족 부인답게 머리를 쳐들었다. 오연한 그녀의 두 눈에서 번갯불 같은 빛이 튀어나왔다. 아, 당신이 거기 있군요. 그녀는 외젠을 알아보고서 말했다. 예, 아직 있습니다. 그가 민망스럽게 대답했다. 더 라스티냐크씨,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다루세요. 당신은 출세하기를 원하죠.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어요. 당신은 여성의 타락의 정도가 얼마나 깊은지를 재어보고 남자들의 비천한 허영심의 폭을 적정해 보도록 하세요. 나는 세상이라는 책을 열심히 읽어보았지만 거기에는 내가 알 수 없는 페이지들이 있었어요. 이제야 나는 모든 것을 알겠어요. 당신이 냉정하게 계산하면 할수록 당신은 앞으로 더 멀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정없이 후려치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각각의 역에 내버리는 역마처럼만 남자와 여자들을 취급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욕망의 정점에 다다를 것입니다. 알다시피 당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여자가 아무도 없다면 당신은 여기서 무가치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젊고 부유하고 우아한 여인이 필요해요. 그러나 당신에게 진정한 감정이 생기거든 그것을 보물처럼 감추세요. 결코 그 감정이 노출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당신은 파멸입니다. 당신은 사형 집행인이 아니라 희생물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당신의 비밀을 잘 간직하세요. 당신의 마음속을 열어보일 상대방을 잘 알기 전에는 그 비밀을 발설하지 마세요.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그 사랑을 미리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경계하는 법을 배우세요. 내 말을 잘 들어요, 미켈. 그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진스럽게 이름을 홍돈했다. 두 딸이 아버지를 내버리고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두 자매의 경쟁심이에요. 레스토는 귀족 출신이어서
그의 아내는 상류사회에 받아들여졌고 궁정에도 소개를 받았지요. 그러나 그녀의 동생, 그녀의 부자 동생, 금융가의 아내인 아름다운 델핀드 뉘싱겐 부인은 슬픔으로 죽을 지경이죠. 질투심에 사로잡혀 그녀는 언니와는 사이가 철리 말리 멀어졌어요. 언니는 더 이상 그녀의 언니가 아니죠. 이 두 여인은 자기들 아버지를 부인하듯이 서로를 부인한답니다. 따라서 더 뉘싱겐 부인은 내 살롱에 출입하기 위해서라면 생라자드가와 더 그르넬가 사이의 모든 진흙이라도 다 핥을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더 마르세가 자기 목적을 달성케 해주리라 믿고서 더 마르세의 노예가 되어 그에게 졸라대고 있지요. 그러나 더 마르세는 그녀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만약 당신이 그녀를 나에게 소개해 준다면 당신은 그녀의 귀염둥이가 될 것이고 그녀는 당신을 열렬히 사랑할 거예요. 나중에 가능하면 그녀를 사랑해도 좋겠죠. 그렇지 않다면 그녀를 이용하세요. 성대한 야회에서 많은 사람이 모일 때 나는 한두 번 그녀를 만나 주겠어요. 그러나 나는 아침에는 절대로 그녀의 면회를 받지 않겠어요. 내가 그녀를 아는 체하면 그걸로 충분할 거예요. 당신은 고리오 영감의 이름을 발설함으로써 스스로 백작 부인의 문을 걸어 잠그게 만들었어요. 그래요. 당신이 수십 번 레스토 부인 집에 찾아간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당신은 그녀를 만날 수 없을 거예요. 당신은 금종령을 받은 거지요. 그런데 고리오 영감이 당신을 델핀 더 뉘싱겐 부인 곁으로 인도하게 되겠군요. 아름다운 더 뉘싱겐 부인은 당신에게 간판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녀가 특별하게 대하는 남자가 되도록 하세요. 그러면 다른 여자들이 당신에게 열중하게 될 거예요. 그녀의 경쟁자들, 그녀의 친구들, 그녀의 절친한 친구들이 그녀에게서 당신을 빼앗고 싶어 할 거예요. 우리가 쓰는 모자를 쓰고서 우리의 예의 범절까지 갖추기를 바라는 가련한 부르주아 여인네들이 있는 것처럼 다른 여자가 이미 선택한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게 마련이죠. 당신은 성공할 거예요. 파리에서는 성공이 모든 것이죠. 그것은 바로 권력의 열쇠입니다. 여자들이 당신이 재치 있고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남자들도 그렇게 믿을 거예요. 당신이 그들의 생각을 바꿔놓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렇게 되면 당신은 무엇이나 바랄 수 있고 어디에나 발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속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의 집합인 이 세상을 당신은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은 그 양자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도록 하세요. 나는 이 미궁에 들어갈 수 있는 아리아드네의 실처럼, 이 아리아드네는 신화에 나오는 크레타 섬의 왕녀인데요.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가 괴물 미토타우로스를 퇴치하기 위해 미궁에 들어갈 때 실을 주어 미궁에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나는 이 미궁에 들어갈 수 있는 아리아드네의 실처럼 나의 이름을 당신에게 주겠어요. 그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되돌려 주세요. 그녀는 목을 구부리고 여왕과 같은 시선을 학생에게 던지며 말했다. 자, 이제 나를 혼자 있게 해주세요. 우리네 여자들도 벌여야 할 우리의 전투가 있으니까요. 갱도에 불을 지르러 갈 충성스러운 남자 하나가 부인께 필요하시다면 외제니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말했다. 그러면 그녀가 물었다. 그는 손으로 자기 가슴을 두드리고 친척 누님의 미소에 미소로 답하고는 밖으로 나왔다. 오후 5시였다. 외제는 배가 고팠고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추어 하숙집에 도착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었다. 이 걱정 때문에 그는 파리 시내를 마차를 타고 빠르게 질주하는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순전히 기계적인 이 즐거움이 엄습해오는 상념들에 그를 골몰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와 같은 연령의 젊은이가 경멸로 타격을 입게 되면 그는 흥분하고 분격하여 주먹을 쥐고 사회 전체를 위협하고 복수를 원하며 또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라스티냐크는 당신은 스스로 백작 부인의 문을 걸어 잠그게 만들었어요 라는 말에 그 순간 심한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나는 가겠다. 더 보시앙 부인의 말이 옳고 내가 금종령을 당했다 할지라도 나는 더 레스토 부인은 그녀가 출입하는 모든 살롱에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금술을 배우고 권총 사격술을 배우겠다. 나는 그녀의 막심을 죽여버리고 말겠다. 그런데 돈 말이야. 도대체 어디서 너는 돈을 구할 테냐? 그의 의식이 부르짖었다.
갑자기 드레스도 백작 부인 집에 진열된 사치품들이 그의 두 눈앞에서 번쩍거렸다. 그는 거기에서 고리오의 딸이 틀림없이 탐닉할 사치, 금박 제품들, 분명히 값비싼 물건들, 벼락부자의 우둔한 사치, 첩의 낭비 같은 것을 보았던 것이다. 이 매혹적인 영상은 웅장한 더 보시앙 저택에 부딪히자 순식간에 이지러졌다. 파리 사교계의 고지대로 끌려갔던 그의 상상력은 그의 이성과 양심을 이완시키면서 그의 마음에 많은 사악한 상념을 불러넣었다. 그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았다. 부자들에게는 법률과 도덕이 무력함을 알았고 출세가 이 세상 최후의 농거임을 깨달았다. 보트랭의 말이 옳다. 출세가 미덕이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네브생트 주니브에베가에 도착한 그는 급히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마부에게 10프랑을 주었다. 그리고 그는 18명의 회식자들이 마치 꿀시렁 앞의 짐승들처럼 음식을 먹고 있는 중인 역겨운 냄새가 풍기는 식당으로 갔다. 이 비참의 광경과 이 식당의 모습이 그에게는 끔찍스러웠다. 변화가 너무도 급격하고 대조가 너무도 완벽하여 그에게 야망의 감정이 극심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에는 가장 우아한 사회적 성격의 싱싱하고 매력적인 영상들, 기교와 사치의 경이로움으로 둘러싸인 젊고 발랄한 형상들, 시정으로 가득 찬 정열적인 얼굴들이 있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는 진흙으로 가장자리가 둘러싸인 음산한 그림들, 정열의 앙상한 형에만이 남아있는 얼굴들이 있는 것이다. 버림받은 여인의 분노 때문에 더 보시앙 부인에게서 터져나왔던 교훈과 그녀의 궤변적인 제안이 그의 기억에 되살아났고 이 비참한 광경이 거기에 주석을 가한 셈이었다. 라스티냐크는 출세에 이르기 위해 평행하는 두 개의 참호를 둘기로 결심하였다. 즉 학식과 연애에 의지하는 것으로서 박식한 학자가 되는 동시에 사교계의 총화가 되기로 한 것이다. 그는 아직 어리기 짝이 없었다. 이 두 개의 선은 결코 서로 만날 수 없는 점근선인 것이다. 당신은 몹시 우울하군요, 후장님. 보트랭이 외전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속 가장 깊이 숨긴 비밀이라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을 그에게 던졌다. 나는 지금 나를 후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농담을 참으며 들을 기분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진짜 후작이 되기 위해서는 연 10만 프랑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보케르관에 살면서 행운의 여신의 총화가 될 수는 없는 일이죠?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보트랭은 어버이같이 인자한 동시에 마치 어린애 같은 놈, 내 한입거리밖에 안 되는 놈이 라는 뜻이 담긴 듯한 경멸적인 태도로 라스티니아크를 쳐다보더니 잠시 후 대답했다. 당신은 기분이 안 좋구려. 아름다운 들레스토 백작 부인 곁에서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나 보죠? 그 여자는 자기 아버지가 우리와 같은 식탁에서 식사한다는 사실을 자기한테 말했다고 해서 내게 자기 집 문을 닫아버렸어요? 라스티니아크가 소리쳤다. 모든 회식자들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고리오 영감은 눈길을 내리깔더니 고개를 돌려 두 눈을 닦았다. 당신이 내 눈에 담배채를 뿌렸소. 그가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고리오 영감을 괴롭히는 사람은 누구든 나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외제는 옛 제면업자의 옆 사람을 쳐다보며 말했다. 그분은 우리 모두보다 훌륭한 분입니다. 부인네들에 대해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는 타요페르 양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덧붙여 말했다. 이 얘기가 하나의 결말을 이룬 셈이었다. 외제는 회식자 모두에게 침묵을 강요할 만한 태도로 얘기했던 것이다. 보트랭만이 빈정거리면서 그에게 대꾸했다. 당신이 고리오 영감을 떠맡아서 그의 책임있는 편집자 노릇을 하려면 칼을 잘 쓸 줄 알고 총을 잘 쏠 수 있어야 할 거요. 나는 그렇게 하겠어요. 외전이 대꾸했다. 그러면 당신은 오늘부터 전투 개시란 말이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나는 내 일을 아무에게도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밤중에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알아내려고 애쓰지도 않고 있으니까요. 라스티니아크가 대답했다. 보트랭이 라스티니아크를 흘겨 보았다. 이봐요. 인형극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무대 뒤에까지 들어가 보아야지 벽걸이 구멍을 통해 훔쳐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법이요. 그는 외젠이 화를 내려 하는 것을 보고 얼른 덧붙여 말했다. 이제 그만 얘기하지. 나중에 언제고 당신이 원할 때 함께 좀 얘기해 봅시다.
저녁 식사의 분위기는 우울하고 냉랭해졌다. 학생의 얘기로 야기된 깊은 괴로움에 빠져있는 고리오 영감은 자기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과 학대를 잠재울 만한 역량을 지닌 젊은이가 자기를 방어하고 나섰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럼 고리오 씨가 이제 백작 부인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보케르 부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남작 부인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그는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그의 머리를 만져봤더니 부승해를 나타내는 두개골 하나밖에 없던데 그는 영원한 아버지가 될 거야. 비앙시옹이 라스티니아크에게 말했다. 비앙시옹의 농담에 웃음을 짓기에는 외제는 너무나 심각했다. 그는 더 보시앙 부인의 충고를 이용하고 싶었고 어디에서 어떻게 돈을 구할지를 궁리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텅 빈 동시에 가득 찬 것 같기도 한 세상이라는 대초원을 보면서 근심에 사로잡혔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그만을 식당에 남겨둔 채 모두들 자리를 떴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 딸을 보았소? 고리오가 감동한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다. 노인의 말에 깊은 상념에서 깨어난 외제는 그의 손을 잡고 처근한 심정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대답했다. 영감님은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따님들 얘기는 나중에 나누도록 하죠. 그는 고리오 영감의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어머니, 저를 위해 열어보이실 세 번째 젖을 갖고 계시지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저는 신속히 출세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지금 1,200프랑의 돈이 필요한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저의 요청에 대해 아버지께는 아무 말씀도 드리지 마세요. 아버지께서는 아마 반대하실 테니까요. 만약 제가 그 돈을 구하지 못하면 저는 절망에 사로잡혀 권총으로 머리를 쏘아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돈을 부탁드리는 이유는 뵙는 대로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놓여있는 상황을 어머니께 이해시켜 드리려면 여러 번의 편지를 써야만 할 테니까요. 착하신 어머니, 저는 노름을 한 것도 아니고 빚을 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생명을 어머니가 꼭 보존하고 싶어 하신다면 어떻게든 그 금액을 마련해 주셔야만 합니다. 결국 저는 더 보시앙 자작 부인 댁에 출입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저를 후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저는 사교교에 나가야만 하는데 깨끗한 장갑을 살 돈 한 푼 없습니다. 저는 빵만 먹고 물만 마실 수도 있으며 필요하다면 굶기라도 하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고장에서 포도밭을 파는데 필요한 도구가 없이는 지낼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제 길을 개척하느냐 아니면 진흙 속에 파묻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가족들이 저에게 걸고 있는 모든 희망을 잘 알고 있으며 그 희망을 신속하게 실현하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옛 폐물 몇 개를 파세요. 제가 곧 다른 걸로 사드리겠어요. 저는 이러한 희생의 가치를 알 만큼 우리 가족의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이 희생을 헛되이 청하는 것이 아님을 믿어주세요. 만약 제 요청이 분별 없는 것이라면 저는 인간도 아니겠지요. 저의 간청을 긴박한 필요성의 외침이라고만 보아주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전적으로 이 원조에 달려 있습니다. 이곳 파리의 생활은 끊임없는 전투이기 때문에 그 원조금으로 저는 전투를 개시해야만 합니다. 금액을 보충하기 위해서 숙모님의 레이스 제품을 파는 것 이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면 제가 나중에 더 아름다운 것들로 보내드리겠다고 그분께 전해주세요. 그는 누이들 각자에게도 저축한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썼다. 누이들이 기꺼이 행할 희생을 가족에게 얘기하지 않은 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는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서는 그처럼 팽팽하게 조율되어 있으며 그처럼 강하게 울리는 명예심의 선을 공략하여 그녀들의 섬세성에 호소했다. 그 편지를 다 쓰고 나자 그는 어쩔 수 없이 격심한 동요를 느껴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이 떨렸다. 이 젊은 야심가는 고독 속에 파묻혀 지내는 누이들의 영혼의 순결한 고귀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두 누이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또 아울러 얼마나 큰 즐거움을 일으킬 것인가도 알고 있었다. 누이들은 포도밭 구석에 숨어 지극히 사랑하는 오빠에 대해 얼마나 즐겁게 은밀한 얘기들을 나눌 것인가. 그의 양심이 또렷해져서 적은 저축금을 남몰래 헤아리고 있는 누이들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남모르게 그 돈을 자기에게 보내기 위해 소녀의 깜찍한 재치를 발휘하고 갸륵한 정성으로 처음으로 속임수를 쓰는 누이들의 모습이 보이는 듯했다. 누이의 마음은 순수한 다이아몬드이고 애정의 10년이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편지를 쓴 것이 부끄러웠다. 누이들의 기원은 얼마나 강력할 것이며 하늘을 향한 누이들의 영혼의 비약은 얼마나 순결할 것이랴. 얼마나 큰 기쁨을 느끼며 그녀들은 자기 희생을 치를 것인가. 요구한 금액 모두를 보내지 못할 경우 어머니의 괴로움은 또 얼마나 크랴. 가족들의 아름다운 감정, 이 무시무시한 희생이 그에게 델핀드 뉴싱겐에 이르는 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가족의 신성한 제단 위에 던지는 마지막 몇 알의 향과도 같은 눈물 몇 방울이 그의 두 눈에서 흘러내렸다. 그는 절망감에 가득 차서 심한 동요를 느끼며 방 안을 오락가락했다. 비스듬히 열려있던 문을 통해 그의 이런 모습을 본 고리오 영감이 방으로 들어와서 그에게 말했다. 이보세요. 무슨 일이요? 아, 영감님이 아버지이신 것처럼 저는 아직 부모님의 아들이고 또 누이들의 오빠입니다. 영감님이 아나스타지 백작 부인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것은 당연합니다. 부인은 그녀를 파멸시킬 막심트 트라이우시에게 빠져 있습니다. 고리오 영감은 외지인이 알아듣지 못할 몇 마디 말을 중얼거리더니 방을 나갔다. 다음날 라스티나크는 그가 쓴 편지들을 우체통에 집어넣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망설였으나 나는 성공할 테다 라고 말하면서 편지를 우체통에 던졌다. 그것은 또바꾼의 말, 위대한 장수의 말로서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보다 파멸하는 운명적인 말인 것이다. 며칠 후 외제는 들레스도 부인 집에 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번이나 그는 거기에 다시 갔지만 막심 드 트라이오 백작이 없을 시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3번 다 문은 닫혀 있었다. 자작 부인의 말이 옳았던 것이다. 이 학생은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았다. 그는 출석 부르는데 대답하기 위해 강의에 나갔지만 출석 확인이 끝나면 도망쳐 나왔다. 그는 대부분의 대학생들과 같은 핑계를 찾아냈다. 그는 시험을 치를 순간으로 공부를 미뤄두었다. 그는 2학년과 3학년의 수강 등록표를 쌓아두었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서 단번에 진지하게 법학 공부를 하겠다고 작심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파리라는 대양을 항해하면서 거기에서 여자 무역에 몰두하거나 아니면 행운을 낳기 위한 15개월의 여가를 누리게 되었다. 그 주간 동안 그는 더 보시앙 부인을 2차례 만났다. 그는 다주다 후작의 마차가 나온 후에야 부인의 집에 갔다. 포브르 생제르망에서 가장 시적인 여인인 이 저명한 부인은 아직 며칠 동안은 승리를 거두어 다주다 핀투 후작과 더 로시피드 양의 결혼을 중지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행복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없이 격렬했던 마지막 이 며칠이 파국을 재촉했다. 로시피드가와 공모한 다주다 후작은 그녀와 이런 불화와 화해를 다행스런 상황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그들은 더 보시앙 부인이 이 결혼에 대한 생각에 익숙해져서 마침내는 인생사에서 예정된 미래를 위해 자신의 오전 시간을 마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매일같이 더없이 신성한 약속을 새롭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주다시는 연극을 하고 있었고 자작 부인은 자신이 속아 넘어가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 고귀하게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대신 그녀는 계단을 굴러 떨어지도록 몸을 맡겼어.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드랑제 공작 부인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렇지만 이 마지막 미광은 꽤 오랫동안 빛나서 자작 부인은 파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녀의 젊은 친척을 보살펴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일종의 미신적인 애정을 기울였다. 여자들이 아무의 시선에서도 동정과 진정한 위안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외제는 그녀에 대해 헌신과 다정함이 가득 찬 태도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런 경우 한 남자가 여자들에게 달콤한 말을 한다면 그는 타산에 의해 그러는 것인데 말이다. 더 뉴싱겐 집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기 전에 자신의 장기판을 완전하게 알아두려는 욕망에서 라스티냐크는 고리오 영감의 전력을 알고자 확실한 정보를 수집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장 조화생 고리오는 혁명 전에는 기술이 능하고 돈을 아끼는 단순한 제면 직공이었는데 1789년의 첫 봉기 때 우연히 희생당한 자기 주인의 자산을 사들일 만큼 꽤 과감한 편이었다. 그는 소맥 시장 가까이의 드라 쥐시엔가에 자리 잡았는데
그 위험한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들로부터 자신의 사업을 보호받기 위해 그 지구의 위원장직을 받아들이는 대단한 수완을 발휘했다. 그 현명함이 그의 부의 기운이 되었으며 그의 재산 축적은 파리에서 곡물값이 엄청나게 뛰었던 기근 때에 시작되었다. 그때 민중은 빵집 문간에서 아기다툼을 벌였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식료품 상점으로 조용히 이탈리아 국수를 사러 다녔다. 그 한 해 동안 시민 고리오는 자본을 축적하여 나중에는 그액의 돈을 가진 사람만이 누리는 우월성을 가지고 그의 사업을 하게 되었다. 그에게는 평범한 능력밖에는 없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의 평범성이 그를 구해주었다. 더구나 부자인 것이 더 이상 위험스럽지 않은 때에 이르러서야 그의 재산이 남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는 누구에게도 시기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곡물 매매가 그의 지능 전체를 삼켜버린 듯이 보였다. 밀가루, 곡식 부스러기에 관해서, 곡물의 품질이나 생산지를 알아보는 문제에 관해서, 곡물의 보존을 보살피고 유통을 예측하며 풍작과 흉작을 예견하고 곡물을 값싸게 사들이는 문제에 관해서, 그리고 시칠리아나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을 구입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고려를 당할 만한 자가 없었다. 그가 자기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방식, 곡물의 수출과 수입에 관한 법규를 설명하고 그 법규의 정신을 연구하여 약점을 파악하는 모습을 보면 그는 국무 대신이라도 될 만한 역량을 지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참을성 있고 적극적이고 정력적이고 끈기 있으며 사업에 기민했던 그는 독수리 같은 눈길을 갖추고서 모든 것을 앞질렀고 모든 것을 예측했고 모든 것을 알았으며 또 모든 것을 은폐했다. 그는 계책을 구성하는 데는 외교관 같고 전진하는 데는 군인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전문 분야에서 벗어나 한가할 때면 문기둥에 어깨를 기대고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단조롭고 어두컴컴한 상점의 문지방을 떠나기만 하면 그는 다시 우둔하고 거친 노동자가 되었다. 그는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며 일체의 정신적 쾌락에는 무감각한 사람, 극장에서는 잠이 들고 어리석음만이 두드러지는 파리의 돌리방 같은 이 돌리방은 휴다르 데포르주의 1790년작 희극인 귀머거리 또는 만원 여인 속에 등장하는 우둔한 아버지 역의 등장 인물입니다. 파리의 돌리방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었다. 이런 성격의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닮아있다. 이런 사람들 거의 모두의 마음속에서 우리는 숭고한 감정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곡물 사업이 그의 머리의 지능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두 개의 배타적인 감정이 이 제면업자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서 가슴의 습기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버리 지방 분홍의 외딸이었던 그의 아내가 그에게는 종교적 찬미의 대상이자 끝없는 사랑의 대상이었다. 고리오는 아내에게서 자기의 성격과는 강한 대조를 이루는 연약하면서도 강인하고 민감하며 귀염성 있는 성격을 찬미했다. 남자의 마음속에 하나의 선천적인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연약한 존재를 위하여 항상 보호를 행하는 자존심이 아니겠는가. 거기에다가 사랑, 즉 모든 솔직한 영혼의 즐거움의 원리라 할 생생한 감사의 마음을 덧붙여보라. 그러면 많은 정신적 기행이 이행될 것이다. 아무 걱정 없는 행복한 7년을 보낸 후 불행하게도 고려는 자기 아내를 잃었다. 아내가 감정적 영역 밖에서도 그에게 지배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려는 때였다. 어쩌면 그녀는 남편의 무기력한 천성을 개발하고 세상과 인생사에 대한 예지를 그 천성에 심어 주었을는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고리오에게는 부승의 감정이 무분별하게까지 확대되었다. 아내의 죽음으로 배반당한 그의 애정이 두 딸에게로 옮겨갔는데 처음에는 딸들이 그의 모든 감정을 충족시켜 주었다. 앞다투어 그에게 자기들 딸을 주고 싶어하는 상인이나 농부들이 해오는 결혼 제안이 아무리 눈부신 것이었다 해도 그는 호라비로 남아있고자 했다. 그가 애정을 갖고 있던 유일한 남자인 그의 장인은 비록 아내가 죽었지만 아내에게 불성실을 범하지 않겠다고 고리오가 맹세한 사실을 자기는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숭고한 광기를 이해할 수 없었던 시장 사람들은 고리오를 놀려댔고 그에게 괴상한 별명을 붙여주었다. 시장의 싸구려 술을 함께 마시다가 맨 처음 그 별명을 발설한 상인은 제면업자에게 주먹으로 어깨를 두들겨 맞고 오블랭가의 경계석에 머리를 쳐박고 나뒹굴었다.
고리오가 자기 딸들에게 기울이는 무분별한 헌신과 경계심 많고 세심한 사랑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어서 하루는 그의 경쟁자 한 사람이 곡물 유통을 독점하려고 그를 시장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해 델핀이 마차에 치였다고 그에게 말했다. 이 제면업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즉시 시장을 떠났다. 이 허위 경고 때문에 받은 상충되는 감정의 충격으로 그는 며칠 동안 알아누웠다. 그는 그 작자의 어깨를 죽도록 내려치지는 않았지만 위기의 상황에서 그를 파상케 하여 결국 시장에서 축출해버렸다. 그의 두 딸의 교육은 자연히 도를 지나친 것이었다. 연간 6만 프랑 이상의 수입이 있는 부자인데다가 자신을 위해서는 1,200프랑밖에 쓰지 않는 고리오의 행복은 오직 자기 딸의 기분을 만족시켜 주는 데 있었다. 가장 뛰어난 교사들이 그녀들의 재능을 개발하여 훌륭한 교육의 흔적을 부여할 책임을 맡았다. 또한 그녀들에게는 시중드는 여자가 딸려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여자는 재치 있고 취미가 고상한 사람이었다. 고리오의 딸들은 승마를 했고 마차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돈 많은 늙은 영주의 정부들처럼 생활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드는 것이라도 딸들이 말하기만 하면 고리오는 딸들의 욕구를 서둘러 충족시켜 주었다. 그는 자기가 제공한 것들의 대가로 그저 한 번의 애무를 원할 뿐이었다. 고리오는 자기 딸들을 필연적으로 자기보다 우월한 존재인 천사의 반열로 떠받들었다. 불쌍한 사람. 그는 딸들이 자기에게 가하는 고통까지도 사랑하였다. 그의 딸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그녀들은 자기들의 취향대로 남편감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녀들 각자는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지참금으로 갖게 되어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에 드레스도 백작의 구애를 받은 아나스타지는 귀족적 성향을 지니고 있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상류사회로 들어가게 되었다. 델피는 돈을 좋아했다. 그녀는 신성 로마 제국의 남작이 된 독일 태생의 은행가 뉘싱겐과 결혼했다. 고리오는 제면업자로 남아있었다. 그 사업이 고리오의 삶 전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딸들과 사위들은 그가 장사를 계속하는 것을 곧 불쾌하게 여기게 되었다. 5년 동안 그들의 간청을 겪은 끝에 그는 자기 자본의 수익과 마지막 몇 해 동안의 이익금을 가지고 은퇴하는 데 동의했다. 그것은 그가 보케르 부인 집에 하숙을 정했을 때 보케르 부인의 추산으로 8천 내지 1만 프랑의 연소득을 가져올 만한 재산이었다. 그는 딸들이 남편들의 강요로 그를 자기들 집에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공연히 방문하는 것조차 마다하는 것을 보고 절망에 빠진 나머지 그 하숙집에 몸을 맡기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의 정보는 고리오 영감의 자산을 구입했던 뮤이렛이란 사람이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의 전부였다. 라스티냐크가 드랑제 공작 부인의 얘기를 통해서 들었던 추측은 이렇게 확인되었다. 이 모호하지만 끔찍스러운 파리의 비극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서 끝이 난다.